지난 이야기. 유럽의 운명을 가를 구교와 신교의 대결. 구교는 보헤미아와 팔치 정복에 성공하며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교 측의 비장의 카드가 나오죠. 시대의 조커 덴마크 군이 참전합니다. 덴마크가 네. 크리스티앙 4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분쟁을 이용해가지고 이른바 덴마크 제국을 세우고 싶다라는 영국이 또 살살살살 또 해요. 영국에서 대사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너네 겁나 세. 맞아요. 지금 너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의회에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100만 파운드를 약속했습니다. 그다음에 땅 4만 6천 파운드로 그러니까 감액하겠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 나중에 대사도 못 보는 거 편지를 써서 줘요. 어떡해. 그러니까 크리스티앙이 대사가 안 오고 왜 편지만 오지? 보니까 4만 6천 파운드가 됐는데 이것도 언제 줄지 모르겠어. 미안. 이렇게 딱 끝났어요. 이제부터 크리스티앙은 모든 전쟁의 목표가 군수품 조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신교 측에서 다급해지니까 쳐들어가야 되겠네. 네. 아, 재밌다. 30년 전쟁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제 만스펠트와 발렌슈타인, 그 다음에 틸리와 이 덴마크 크리스티앙 4세 이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붙게 돼요?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유명한 데사우다리 전투라는 건데, 근데 이게 30년 전에 재밌는 게 이 벌어진 위치를 또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거짓말하고 예전에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했던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그 과부도 이거 펼쳐놓고선 지도 보면서 하잖아요. 옆에 좀 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보통 우리가 전쟁 그러면 국경 이렇게 라인 따라가잖아요. 그쵸. 이건 영주가 이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으니까 훅훅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덴마크에서 참전했어? 그러면 덴마크하고 독일 국경에서 벌어질 것 같잖아요. 훅 건너떠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국경 쪽에 있는 이게 얀 할트라고 우리 처음 말했던 프리드리 보헤미아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재상이었던 얀 할트 백작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신교 세력이 세죠. 근데 이게 그 거지 군대 만스펠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건데 동독과 서독의 경계선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입지로 주가를 올리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만스펠드가 이기면 바로 강 건너 저쪽이 오스트리아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페르난디트가 공포에 질리게 돼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국경 쪽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스펠드가 한 번 이기면 또 이게 흥정 입찰이 되지. 그렇죠. 아하. 그다음에 그 돈 많은 발렌슈타인 군대를 털면 전리품도 그렇겠죠.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만스펠트 군대는 약 12,000 정도 됐었고요. 많이 있죠. 그다음에 발렌슈타인 군대는 약 2만 정도 됐었고. 우와, 발렌슈타인 많이. 발렌슈타인은 엘베강에 있는 데사우 거리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요새를 짓고 꿈쩍도 안 합니다. 버틴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만슈펠드라는 애가 그동안 보시면 알지만 모험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돈도 떨어지고 입지도 떨어지니까 속된 말로 바둑에서 그걸 대마라고 그러나 기가 막힌 포지션을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 머리는 있다니까. 그래서 엘베강으로 갔는데 이게 경쟁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발렌슈타인하고 이들이 강으로 먼저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발렌슈타인이 먼저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병력도 적어요. 위치도 너무 불안정해요. 만스펠드 평소에 성격 보면 안 붙어야 안 되는데 가야지. 네. 돈도 떨어졌겠다. 주가도 떨어졌겠다. 발렌슈타인 얕보기도 했겠다. 그래서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강을 해요? 여기서 그 요새 전면에 대한 돌파를 시도합니다. 더군다나 뭐 선봉부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거기 다 때려 넣어가지고. 본대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본대 러시를 해요. 모든 군대가. 그러면 두 판은 없다. 네. 그냥 이 한 판이다. 왜냐하면 워낙 발렌슈타인을 깔봤어요. 쟤네는 일단 실전 경험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무수한 실전 경험이 있지 않냐. 무슨 그 실전의 내용이 전부 다 털어먹는 건 민간인을 상대로 한 거였지만 우리는 실전 경험이 그래도 가끔 싸워서 한두 번 이긴 적도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고용이 될 정도면 분명히 전투력이 있다는 거잖아. 궁금해요. 근데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왠지 결과가 조금 뻔할 것 같긴 한데. 좀 뻔하긴 해. 어디로 좀 어떻게 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아니 들어갔는데 본대가 그것도 들어갔는데 네. 어서 와. 발렌슈타인은 현대식 군대이고 굉장히 어떤 사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 상태이고 일단 지금 여유가 있어요. 몸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 게 발렌슈타인 그리고 아닐까요?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여지껏 배워왔던 것 중에 이 전투가 30년 전투가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전투잖아요. 네. 근데 만스펠트는 약간 구세력이잖아. 구용병들이잖아.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이 만스펠트 부대에 조금 서글픈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우, 궁금해. 얘기를 할까요? 얘기를 할까요? 기자님 나 울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왜 아케부스 가지고 있는 좀 돈을 덜 받고 네. 저기 뭐야 머스킷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즈음에 스웨덴에서 뭐가 나오냐면 크기는 아케부스가 나는데 위력은 머스킷 같은 총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오니까 만스펠트 밑에 있던 용병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케부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머스킷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 이거 머스킷인데? 아케부스 아닌데? 막 이러는 거예요. 월급을 더 받으려고. 월급을 더 받으려고. 예? 그렇게 놀랐어요? 이거 제 책이 아닌데? 하품이네? 딱꼭질인데? 근데 사실 그게 약간 지금의 만스펠트 용병들을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만스펠트도 뭐라고 하냐면은 멀쩡히 머스킷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 아케부스인데? 아.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 군대 내에서. 내가 웃기네 진짜. 단가 높이고 예. 단가 줄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군대가 잘 못 싸워요. 이런 상태에서 발렌슈타인을 깔보고 모든 부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러쉬를 했는데 네. 여기서 만스펠트의 12,000의 군대가 여기서 4,000을 잃습니다. 4,000명이 없어진다고? 예, 4,000명이 전사해요. 보통 전투에서 3분의 1 전투면 전멸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는데 예. 반면 발렌슈타인 여기서 2만의 군대가 약 2,000명의 손실만 봅니다. 10분의 1. 예. 그리고 만스펠트는 바로 패주하게 돼요. 와, 한 방 붙어서 한 방에 깨져버렸네. 그러니까 그 다리에 먼저 와서 포대 진지를 설치하고 네. 대포도 당시에 보기 드문 고성능 중포로 쫙 깔아놨어요. 거기를 다리하고 강으로 그냥 무조건 돌격을 해버리니까 깨끗하게 쓸려 나갔죠. 근데 사실은 그냥 지금 앞선 얘기들만 쭉 주목해 봐도 만스펠트의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몰랐다 한들 사실 우리가 전쟁 역사를 쭉 봤을 때 준비 없이 무조건 늘 해왔던 거와 좀 다르게 섣부르게 하면은 꼭 약간 좀 이렇게 그럼. 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만스펠트는 뛰어난 전략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용병 관리 전문가예요. 딜러. 예. 근데 어쨌든 이 험악한 용병을 관리하는 재주는 있었거든요. 뭐 털어먹는 거 사는데 뭐가 어렵냐고 그랬지만 그 깡패 조직 관리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천하의 만스펠트였는데 그냥 이대로 이렇게 끝나나요? 만스펠트는 일단은 아,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예.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백전노장이고 거기 부대원들도 일단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병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할지언정 전투를 많이 경험하면 그 전투의 냄새를 알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할 텐데 발렌슈타인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무기를 어떻게 잘 배치했길래 그냥 시작과 동시에 3분의 1 꽝 집에 가. 그러니까 그 무기도 무기이려거니와 중요한 건 상대방을 너무 깔봤어요. 그리고 이때 러시가 요즘같이 돌격하는 게 아니라 대형을 지어서 가는 거잖아요. 저희 지난번에 배웠던 네. 진을 형성해서 페르시아로 가니까 대포가 성능이 뛰어난 대포에다가 다리나 강 쪽으로 좁은 지역에 느려지게 건너오니까 목으로 이게 하나 가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이게 거예요. 당시에 대포는 이제 솔리드 탄이라고 해서 이제 쇠공이에요. 네. 당시 이제 스케치나 이런 거 보면 마치 이렇게 대포를 하나 딱 쏘면 보병 진지에다가 볼링공이 볼링을 쓰러뜨리는 것 같이 사람들 한 줄을 쫙 쓸고 지나간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 예전에 국교 전투에서도 국교가 밀고 들어왔을 때도 대포 때문에 고전했다라는 그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견고하게 잘 훈련된 병사들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됐는데 만스펠트는 그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만스펠트는 여기서 이겨서 먹어야 된다는 열망만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전술가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만스펠트는 도망을 쳤는데 네.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치. 쟤 저거밖에 안 돼. 저것들 저거 네. 저 돈만 알고 저거. 거품이었어. 정확하죠. 진짜 비용이 얼마 들었어 걔 때문에. 그럼. 이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안 돼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어떻게든지 또 누구를 꼬셔가지고 농민들 막 징발해갖고 병력을 순식간에 채워요. 왜냐면 채워야 이게 나오잖아. 내가 일개연대 갖고 있어 하고 일개사단 갖고 있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4,000명을 잃었는데 7,000명을 긁었대나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또 만들어요. 그런 재주가 있어. 예.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또 입찰하려고 그랬더니 다 알아. 니네가 뭐래.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틀렸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의 저기 유고슬라비아 지방으로 가요. 그걸 달마티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장화처럼 돼 있으면 그 건너편. 네. 그 건너편 타고 쭉 내려가면 크로아티아 지나서 유고슬라비아, 알베니아 지나서 오스만까지 가는 데인데. 아니 그 정도면 걸어서 10년 걸리지 않아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중간에 얼마나 털어먹고 아 갔겠어요. 그걸 계속 털어먹으면서 당연하지 뭐. 안 봐도 뻔하지. 만스펠트 정말 민폐 가문 근데 용정. 만스펠트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털고서 신속하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만스펠드가 가니까 발렌슈타인이 나는 쟤를 추격해서 잡겠다. 또 부활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군대를 끌고 만스펠드 추격을 해요. 둘이 이탈을 해요, 전사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돼버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이 전투가 있기 전부터 이제 틸리도 싸워야 되니까 틸리는 계속해서 발렌슈타인한테 좀 병력을 지원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발렌슈타인이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내 돈 들여서 알토란 같이 키운 군대를 내가 왜 당신한테 그렇게 소모적으로 줘야 돼? 입에 왜 털어넣어줘? 싫다고 그랬어요. 틸리가 대단히 괘씸하게 생각했었어요, 이거를. 근본도 없는 예, 자식. 그렇죠. 저거 이게 막 이랬는데 전투가 이렇게 딱 되고 나서 갑자기 발렌슈타인이 이렇게 말 타고 가면서 틸리 부대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2,000명인가 3,000명인가 이렇게 줘요. 그럼 4,500명 줬대던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딱 줘. 병력 달라며요. 자요.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틸리가 보면서 넌 지금 어디 가는데? 아, 난 만스펠트 쫓아가야 되니까 바쁜데 나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면서 간다고. 아디오스. 틸리 입장에선 저게 사람은 속을 긁어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나는 아직 지금 전투하려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이미 이기고 간다고 지금 내 앞에서 근본도 없는 게 높은 데에서 아니 이거 다시 한번 또 여쭤주겠습니다. 이 팩트체크 항상 해야 돼요 기자님. 네. 말 위에서 얘기하고 갔습니까? 저라면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틸리가 너무 화가 난 예,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기록인데 많은 스케치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스케치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틸리 밑에 있던 사람은 글 보면 전부 다 발렌슈타인 욕이에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고 근본도 없고.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것은 내려서 이렇게 정중하게 저희가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서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그래. 맞아요. 나는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아 시간이 없어. 아 재밌다. 아니 30년 전쟁 근데 구교가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여지껏 이겨왔는데도 사실 매번 이렇게 전투가 있을 때마다 재밌네요. 네. 이게 사실은 크리스티안은 고민을 많이 하고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이 또 깨져버렸잖아요. 만스펠트 확 깨져. 네, 그런데 발렌슈타인이 군대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도와줄 리는 없다. 그래서 틸리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붙어도 되겠네 하고 붙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그럼 지금 만스펠트를 졸로 가고 발렌슈타인 발렌스 쫓아가고. 쫓아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일로 온 건가요? 네.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걔네들은 이제 두고 가고 있어 지금. 아,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없어서. 이제 덴마크가 죽을 지경이죠 이제. 아니 근데 덴마크는 그래도 마음은 좀 놓이잖아요. 발렌슈타인은 갔으니까. 아니 근데 돈을 자꾸 안 주니까 영국에서 영국이. 돈이 더 아 5천 파운드 왔구나. 아 영국은 돈 좀 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기록을 보면 덴마크군이 병사들이 굶주려서 폭동 직전까지 갔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3만 파운드 정도 매달 주고 총 지원 100만 파운드를 하면 충분히 운영 자금이 되겠구나라고 덴마크 크리스티앙은 네.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산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덴마크 왕도 생각을 합니다. 야 일단 우리도 만스펠트를 쫓아가서 일단 후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합류를 하자. 그러면서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후퇴를 합니까? 별수가 아니냐 우리도 털어야지. 야무지게 털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덴마크 원래 바이킹 출신이니까. 예.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덴마크는 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만스펠트는 반대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여길 쫓아간다고요? 네. 사실은 돌아가려고 뒤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내리고 진창이 되니까 아 독일 진창 또 유명하네. 예 그리고 그럼 또 어떤 분은 아 군인이 비 왔다고 못 걸어가 군인은 걸어갈 수 있는데 마차랑 보급 물자는 어떻게 가져가요? 아 일단은 한번 비가 돼서 진창이 되면 마차를 비롯한 보급 물자가 기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2차 대전 때도 그랬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뭐 군인도 사흘 굶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죠. 총 없으면 군인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오가지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덴마크군은 덴마크 군이 아니라
그 독일의 삭슨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지역군하고 같이 연합군이었는데 오도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북서쪽 퇴로가 막혀버린 상황. 예, 그런데 이제 쟤네도 반이니까 2판 4판인데 붙어보자. 붙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싸움은 잘하니까. 더군다나 발렌슈타인이 한 줌의 병력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틸리는 좀 기분 나빠했겠지만 어쨌든 크리스티앙 간- 4세 입장으로 봤을 땐 적이 4,000명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군다나 이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나름 덴마크군이 예전에 네덜란드군의 군사 계획을 완전히 그대로 카피해서 받아들였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병 전투가 시작되면 네. 강력한 대포로서 적을 제압하는 게 이 덴마크군이 훈련한 내용이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신청이 돼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현지까지 오지도 못하고 총 22문의 대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단 2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젖어버려서. 네, 그래서 사실은 황제군이 추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루터 마을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나름 또 이번에 똑같이 언덕에 이렇게 나름 방어하기 좋은 곳에 포진을 했어요. 근데 발렌슈타인 경우는 반대로 기자님 말씀 대포가 없는 거죠. 근데 의외로 여기서 틸리의 군대는 대포 관리가 잘 됐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초반에 퍼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포 관리는 비를 안 맞게 하는 거예요? 비를 안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화약이 습기를 안 먹을 정도. 화약 관리. 그래서 돼지 가죽인가 소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화약을 감싸서 뭐 하는 게 있었다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구어텍스처럼 이렇게 예. 여기는 빨아들이고 들어오진 않고. 예, 그렇죠. 그리고 진창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흙 들어가버리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밀고 와야 되는데 속된 말로 애들이 배고프고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끌고는 가는데 그쵸. 오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군대 사기고 질서죠. 그리고 틸리군이 지금 것은 사실 발렌슈타인 너무 띄워져서 그런데 틸리군이 사실 구교군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군사들이니까요.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덴마크군은 덴마크군하고 이제 저지대 작센군하고 같이 연합군이었는데 네. 이 틸리가 딱 보니까 이미 승기는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해서 포격을 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기병대를 투입해서 이 덴마크군하고 저지대 작센군이 중간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전선을 이때 막 타령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사실 여기에서 1번 대포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저희가 여지껏 배웠잖아요.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진을 짜는 것을. 그래서 진을 짜고 정확하게 버티고 있으면 기마부대 와서 총 파방 쏘고 도망가고 이거밖에는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대형이 뭉쳐서 네. 작센군하고 덴마크군이 있는데 네. 그 경계 지역을 친 거죠. 사이를 끊어놓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포로 쳐서 흔들고 네. 기병으로 가서 한번 그걸 흔든다고 해야 되나? 민다고 해나? 갈라놓고 그러면 전체가 알아요. 우리가 잽을 많이 얻어맞았네. 우리보다 세네. 그때 보병들이 쫙 진격하기 시작하니까 겁난 작센군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교과서예요. 치고 흔들고 민다. 이때 작센군이 근데 도망을 가면서 덴마크군의 보급마차까지 가져갑니다. 배고프니까. 아니 뭐예요? 아니. 같은 팀이었잖아요. 아니 어차피 타령인데 잡히면 죽는데 그런 게 어딨어. 일단은 도망갈 때는 무기보다는 돈 되는 걸 가지고 도망가요. 먹을 게 있어야 튀지. 그걸 보고 덴마크군도 같이 붕괴가 돼요. 덴마크군도 어우 총을 버려. 제대로 여긴 흔들렸네요. 새로운 세력이라는 게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틸리 백작이 여기서 이제 가장 히든 카드로 가장 강력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에도 사실 기병대 예비대가 있었던 건 사실 상식이었는데 네. 가장 강력한 기병대를 예비대로 뒀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한다. 이거는 네덜란드군한테 배운 거예요. 스페인. 그러니까 저한테도 배워야 돼요. 이거. 아무튼 이렇게 돼서 완전히 뭐 덴마크군 연합군이 박살이 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덴마크 연합군이 2만 명이 있었는데 네. 그중 10,000명이 전사합니다. 틸리도 2만 명이 있었는데 틸리의 손실은 1,000명입니다. 와 발렌슈타인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데사우다리보다 더 크게 이겼죠. 와. 이게 틸리의 아마 절정의 승리였을 거예요. 발렌슈타인이 4천 주고 갔거든요. 천 중에 대부분이 발렌슈타인. 그러니까 발렌슈타인 이 아니었을까? 크리스티앙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도망갈 때 친위대만 남아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도망가면서 말을 4번이나 갈아탈 정도로
말 타면 또 죽고 다른 말 타고 이렇게 해서 4번이나 말을 갈아타면서 도망갈 정도로 아주 망신을 톡톡하게 당했고 영화처럼 왕을 살리느라고 장교가 대신 전사하고 적벽대전 자기 후에 말. 조조. 자기 말 주고 뭐 이래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근데 신교는 한 번도 못 이기는. 그리고 이 한 번을 못 이기는 거에 니네가 이길 거야라고 영국은 항상 부추겼어. 이제 좀 여쭤봐도 돼요? 아까 그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걔네 있잖아요. 유고슬라비아 가고 있던 친구들. 걔네 어떻게 됐어요? 만스펠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크로드 개척한 거잖아, 그 사람들. 당시 사람도 황당했나 봐요. 그렇게 지고 나서 군대를 또 모으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딴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당시 기록에도 도대체 저게 왜 가니, 어디로 가니라는 게 난리였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일설에는 오스만 투르크로 가서 이제 여기서 틀렸으니까. 오스만까지 가요? 네, 차라리 거기 가서 어떻게 또 하나 해보자. 라는 꿈을 가졌다라는 설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그 사실 이 만스펠드가 유고까지 도망가는데 거기서 이제 헝가리 왕이었던 바슬렌 가볼리하고 이제 만나서 같이 겨우 만나서 이제 전선을 구축하는데 이 베슬렌 가볼리도 그렇게 뭐 당시에 헝가리도 그렇게 썩 형편이 나았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 사람도 초장에는 신성 로마 제국하고 싸웠는데 둘이 그 사이 저기 했거든. 너도 좀 봐줄게 서로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전선에서 이탈을 한 상태예요. 워낙 귀찮지. 이런 와중에 이제 발렌슈타인은 거의 추적을 해서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발렌슈타인 딱 보니까 아 이게 또 이제 유고에서 헝가리군하고 또 같이 합세를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앞에서 또 요새를 만들고 또 대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망간 만스펠트도 그런데 예. 헝가리까지 쫓아간 발렌슈타인도 참 대단하다. 그 사람도 뭔가 또 속셈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만스펠트군을 괴멸시킨 발렌슈타인이 되고 싶었던 거겠죠? 그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오스만이나 그쪽 애들이 혹시 합세할지도 모르니까 그걸 또 차단한다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발렌슈타인의 밀사가 베슬렌 가볼리한테 갑니다. 가서 헝가리 왕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다. 만스펠트를 헝가리에서 추방해라. 내보내. 내가 안 들어갈 테니까 보내. 덥석무입니다. 왜냐면 가볼은 진짜 싸울 만도 없었거든. 이미 자기는 안 싸우겠다고. 이제 아니, 끝난 그러니까 거네요. 그 정도가 아니로 다음 날 좀 방 빼세요 그래 바로. 근데 이때 만스펠트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바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만스펠드의 최종 목적지는 안 알려져 있는데 네. 오스만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스만 제국은 뭔가 또 군대가 쓸 때가 있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 여기서 이제 다 거덜났으니까 그 이제 신교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미운털 이제 뭐 다 그렇죠. 걸렸고 그래서 국교는 어차피 안 쓰고. 가는데 기자님 말씀대로 만스펠드가 몸도 안 좋은데 이때부터는 그걸 뭐라고 해나 죽음의 행진이라고 해야 되나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인가 하여간 그냥 끝없이 가는 거예요. 얘들은 멈추면 굶어 죽거나 그래서 그냥 가다가 사라예보 근처에서 병사하죠.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랬대요. 죽어가면서 부하들한테 단결하라 단결하라 남자답게 버텨라.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거짓말 같아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털어라 털어라 남자답게 털어라. 아니 근데 이 예전에 저희가 배웠을 때 이 몽고 제국 했었을 때 칭기스칸이 네. 우리는 뭐 동쪽으로 달려도 15일이 걸리고 뭐 서쪽으로 달려도 그 길을 지금 만스펠트가 걸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큰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군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쟁을 싫어하면서 그게 직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끝없이 가요. 어딘가 이쯤 되면은 정착도 못하고 항복도 못하고 굳이 저쪽에 희망이 있던 없던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냥 서쪽을 향해 간다. 뭐 이렇게 무한 행군을 하는데 가면 뭐라도 있겠지 뭐. 그게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땅이 넓다 보니까 중국 전쟁사 보면 큰 전쟁 끝날 때 이런 사람들 하나씩 꼭 있어요. 계속 이동하면서. 예, 고려 때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홍건적도 목표가 없어요. 여기서 안 되니까 절로, 여기서 안 되니까 절로. 저쪽은 좀 그래도 뭐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삶 속에서 가는데 이게 또 그런 삶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단합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스펠드가 죽고 나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교 세력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름 있는 부대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스펠드가 죽고 나자 신교 측에서의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야, 이제 큰 골칫거리가 하나 사라졌구나라는. 오. 왜냐하면 마nsfeld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많은 데를 털면서 돌아다녔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신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많았었어요. 아. 사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전쟁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완전히 아작이 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덴마크까지 아작 나고. 그리고 발렌슈타인은 혜성처럼 나타난 영웅이 됐죠. 발렌슈타인의 꿈도 이루어졌네요. 내 그렇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나의 널리 꿈이었는데.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북독일 지역의 영주가 돼요. 와. 그 정도까지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발렌슈타인 최대 12만의 군대가 있는데 이 정도면 전 독일을 정복할 군대예요. 아니 그 정도로 군세를 늘려요? 막 계속 이게 좀 나중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페르디난트 입장에서는 발렌슈타인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클렌부르크라고 그 신교 세력의 중심이었던 북독일 지방 그곳에 공작으로 임명해버려요. 이야, 근본 없는 발렌슈타인이 이제 근본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러면 왕과 틸리를 제외한 최강 세력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때 좀 발렌슈타인이 한번 헷가닥하면 야 쓸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에 예. 따라서. 그러니까 독일 제후들이 놀라버려요. 특히 막시밀리안이라고 처음에 보헤미아 전투 벌어질 때부터 막시밀리안이 돈을 다 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발렌슈타인이 확 뜨니까 이거 뭐냐. 그래서 막시밀리안이 참 비통한 성명을 내죠. 제국군의 사령관으로서 인정한다. 영주도 인정한다. 하지만 너 여기서 군주가 되면 안 돼. 아, 영주까지 인정. 나 인정하겠어. 사령관도 인정하겠어. 여기서 더 땀만 먹지 마라고 성명을 내는데 네. 그게 지 맘이야. 발렌슈타인 그렇죠.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제 발렌슈타인 다스베이더가 된 거예요. 야 정말 적절한 비유야. 아니 근데 여기서 이 막시밀리안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게 틸리가 제일 처음에 발렌슈타인을 보면서 어디 저 근본도 없는 게라고 했는데 인정할게. 영주도 인정하고 총사령관이 된 것도 인정할게. 이때의 그 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절정으로 내달리는 30년 전쟁, 마nsfeld와 발렌슈타인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먼저 요새를 구축한 발렌슈타인을 향해 자신감 하나로 본 부대를 투입한 마nsfeld. 하지만 결국 패주하고 마는데 발렌슈타인의 추격전이 시작되지만 헝가리에서 추방당하며 끝내 사망한 마nsfeld. 신교는 연합군으로 재기를 노리지만 틸리의 빈틈없는 기병 전술로 신교군은 완패하고 만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도 한 템포 좀 쉬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큰 꿈을 꿔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덴마크, 스웨덴, 영국까지 싹 이렇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30년 전쟁을 쭉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국교 그러다가 아니야 비장의 카드로 덴마크가 나왔어. 이랬는데 잘가 나오자마자 두더지 게임 같아. 덴마크 땅. 정말 정확한 비교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네. 덤빌 데가 없잖아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페르디난트가 야무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이 페르디난트가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사기 왕자 때부터 평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일단은 무능력하다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걔한테 저런 기업을 어떻게 맡기냐 이런 평이 많았는데 막상 황제가 돼서 한쪽을 보면 꿈도 야무지고 뭐 하여간 스케일도 커요. 일단 아무리 사람이 바보 같더라도 칼자루를 한번 쥐어주면 네. 휘두르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썩은 무라도 썰고 싶네. 네. 그래서 휘두르기 시작해요. 1629년에 토지 반환령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신교들이 갖고 있던 땅 싹 내놔. 매너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교들이 옛날에 카톨릭 땅 먹은 걸 내놔 그런데 이게 신교가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의 결과는 영주의 종교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구교가 많았는데 영주가 신교가 돼서 신교가 되면 카톨릭 교회 재산들이 이제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이랬으면 편하지. 카톨릭 교회 거를 그냥 신교가 먹었다. 이런 편한데 이 땅을 불화를 했다고 다. 나눠주지. 신교는 또 카톨릭 같은 조직이 없으니까 팔리고 불화가 돼서 아파트 짓고 공장 졌어. 내놓으라는 거야. 이미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정당하게 산 건데. 그렇죠. 내놔. 억울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억울하게 돈 주고 산 사람이 뺏기니까 억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사서 또 신교는 상공업자가 많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사서
짓고 영업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폭망하는 게 경제 자체의 베이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아우성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카톨릭은 돈을 버냐고. 거기 구교 카톨릭 신자라고 그래도 앞에 식당 망하고 그렇죠. 공장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나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후들이 좀 다른 방법을 써라. 뭐 꼭 그렇게 안 하고 세금으로 받아가도 되고 이래도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뭐 그냥 난 옛날로 갈래 이래 버려가지고 공황을 만들어 버려요. 이거를 또 발렌슈타인이 페르디난트를 슬슬 또 긁어요. 왜? 원래 구교군 신교군 전통은 선고후가 나와서 그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선고를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발렌슈타인이 페르디난트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고후가 도대체 뭡니까? 어차피 다 황제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고후를 저렇게 대해주지 마시고 다른 보헤미아 영주같이 대하십시오. 왜 도대체 뭐가 두려우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황제께서는 스페인이나 프랑스 황제처럼 절대 군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선거를 하는 그 제후들을 통해서 왕이 되고 그 통치를 하는 건데 그거 다 누르고 절대 권력을 가져라. 그다음에 선거 후에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구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정말 웃기는 거는 기자님 말대로 절대 군주가 되려면 속된 말로 돈 있고 군대에 있어야 되는데 네. 군대는 발렌슈타인 군대고 그렇죠. 완전 개인 군대잖아 이거. 그렇죠. 돈은 독일한테서 다 나와요. 막시밀리안이 돈 대주고. 이 아저씨 돈도 없고 군대도 없어. 근데 정말 야무진 꿈만 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할베르트 슈타트 교구에 자신의 아들을 임명을 합니다. 아들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이제 마구 임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마그데부르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 마그데부르크가 원래 행정관이 있었는데 따로 이제 덮어 씌우는 거. 야, 너네 지난번에 뭐 덴마크 지원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내버려요. 덴마크가 들어왔던. 예.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 조그만 빌미가 있으면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자기의 아들을 넣든지 측근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 정도면 절대 군주가 돼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페르디난트 황제는 진짜 꿈꿔서 투르크 정복까지 꿈꿨대요. 투르크 정복. 네. 그뿐이 아니라 이쪽에 신성 로마 제국 있잖아요. 이게 북이탈리아로 가서 네. 에스파니아까지 가면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쪽을 이제 같이 연결하는 벨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육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에스파냐도 화들짝 놀라요. 처음에 그 작센 지방이랑 보헤미아 탐났던 건 원래 에스파냐가 탐을 내가지고 우리가 여기 들어갈 테니까 니네가 좀 도와줘 그랬는데 얘네가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냐도 화들짝 놀라요. 구교 쪽에서도 이건 아니다. 예, 그리고 뭘 먹으려면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동시다발로 손을 다 내밀어. 그래서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북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죠. 당시 만토바라는 데가 또 이게 계승 문제가 나는데 이걸 먹으려고 들어가요.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에스파니아, 이탈리아 전부의 이해관계가 걸려요. 에스파니아는 북이탈리아로 해서 네덜란드로 들어가요. 스페인이 바다로만 가가지고 네덜란드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국이 막잖아. 예, 그래서 북이탈리아의 밀라노나 이런 쪽을 자기 세력권으로 해서 가운데 회랑을 쭉 돌아 네덜란드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파니아 제국을 만들려고 네. 오늘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왜 스페인이 네덜란드에 저렇게 집착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저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파니아는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유럽의 회랑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러면 어떻게 되냐? 프랑스가 고립이 돼요. 그렇죠. 독일과 에스파니아 사이에 딱 끼게 되네요. 그리고 에스파니아와 신성 로마 제국이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치고 내려와서 이쪽 회랑을 내가 다 먹을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북이탈리아를 먹어버리면 신성 로마 제국이 에스파니아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 에스파니아는 완전 고립된 섬이 돼버리고. 거꾸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깜짝 놀라는 게 사실 카톨릭의 왕은 교황이잖아. 그렇죠. 로마 교황인데.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 갑자기 뭐 구교의 챔피언 그러더니 교황 쪽으로 이탈리아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페르디난트의 폭주가 멈추질 않습니다. 1630년 7월에 이번에는 페르디난트가 자기 아들을 헝가리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근데 선거. 아직도 아들이 남았어요. 아,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안 치고 아직도 남아가지고. 아들 많아. 볼건 와. 네. 한다스가 와요. 안다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선거 후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왕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을 앉히는 것도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 아들을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그러니까 낙하산. 선거 후가 여기서 또 강력하게 반발해요. 근데 이 선거 후가 시종일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배우의 발렌슈타인. 발렌슈타인이 있지. 왜냐면 지금 페르난티는 아무것도 없는 네. 왕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손을 뻗어서 다 먹고 있다라는 건 발렌슈타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발렌슈타인도 가끔 페르디난트가 불안하면 발렌슈타인을 불러요. 그러면 발렌슈타인은 오자마자 페르디난트한테 질문을 받지 않아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군대는 항상 폐하께 충성합니다. 이거 한마디면 다 그 끝나.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지금. 그렇죠. 저기 이런 거, 야, 너네 군대 아직 10만 그대로 있지? 11만으로 불어났습니다. 다음 달에 부르면 12만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이 사람은 좋은 거죠. 이제는 선거 후도 완전히 황제하고 등을 돌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발렌슈타인을 여기서 찍어놔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퍼뜨리냐면 발렌슈타인의 군대가 너무 착취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풀로 연명을 하고 심지어 부모들이 자식까지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까지 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그 프랑스 얘기 잠깐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배후엔 프랑스가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삼총사란 소설 읽어보면 리슐리의 추기경이라고 있죠. 네. 악의 화신으로 나오는 리슐리의 추기경. 이 리슐리의 추기경이 당시 프랑스의 주교이면서 실권자였는데 이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발렌슈타인이 페르디난트를 부추겨서 만약에 발렌슈타인이 원하는 대로 강력한 전제적인 황제가 된다면 이것은 결코 프랑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거구 배후에 발렌슈타인을 몰아내야 된다는 이 여론을 조성하는 게 바로 리슐리의 추기경이었어요. 근데 사실 발렌슈타인이 다 부추겼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소문은 있는데 발렌슈타인도 조금 억울한 게 독일 제후들은 발렌슈타인이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르디난트 뒤에는 다 제가 있다고 좀 악소문이 난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페르디난트도 발렌슈타인을 끝까지 안 믿었어요. 아무리게도 바보겠어요. 아니었군요. 아무리 뭐 앞에 진짜 눈물을 흘렸던 뭐라 그랬던 지 돈으로 자기 군대 갖고 있는 애가 쟤한테 의존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죠. 그래서 페르디난트도 발렌슈타인을 충분히 견제하고 의심했어요. 좌우간 예를 이용해서 빨리 북이탈리아와 헝가리와 주변에 펼쳐서 독일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그랬던 거지. 사실 지금 신성 로마 지역의 문제는 자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발렌슈타인은 독일의 자기 입지를 확보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선제후들은 얘 행동은 전부 쟤 때문이야라고 마구마구 몰아쳐서 쟤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기자님 말씀대로 에스파냐도 화들짝 놀래요. 이게 뭐야, 죽 써서 남 줘? 그리고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뭐 거꾸로 우리 것까지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대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교황이 프랑스의 원조를 청해요. 또 카톨릭 국가니까. 그리고 숙적이고, 프랑스는 에스파니아하고도 숙적. 그때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도 말도 하고. 못하는 결혼지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화도 숙적이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북이탈리아에 개입을 하는데 또 져서 쫓겨나요.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도 애가 탔죠. 그래서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가 신교를 지원하자라고 머리 좋은 리슐리에가 생각하게. 신교로 돌아서는 게 지금 우리한테 맞는 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아니라 구교와 구교의 대립이. 그러니까 구교가 분열하는 거고, 웃긴 게 뭐냐면 추기경인데도 신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외교전이라는 건 정말 머리 아픈데, 네. 삼총사 보신 분은 알지만 리슐리에는 악당 두목인데 요즘 말로 매력적인 악당이죠. 마지막 장면이 거꾸로 삼총사하고 그렇죠. 우리 같이 좀 잘해보자 예. 이러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리슐리에는 정말 욕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리슐리에의 일담을 담은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리슐리에는 그 최전선에 나가 있는 모습이 되게 많아요. 추기경인데도 불구하고 갑옷 입고 칼 차고 최전선에 있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리슐리에는 프랑스는 영웅이고 절대 왕정 시절에 가장 유능한 재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전 유럽 지도를 놓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독일 제후들이 이제 단합을 합니다. 아무튼 페르디난트의 가장 센 지원은 독일인데 네. 경제 공황 났지 뭐 다 등 돌렸지 지금까지 충실한 지원이었던 막시밀리안까지 등을 돌리고 토지 반환령을 철폐해라. 그리고 신구교가 같이 화합하겠다. 발렌슈타인 이제 쫓아내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페르디난트가 보니까 이게 독일이 또 반항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페르디난트 입장에서 이젠 독일의 전통적인 영주와 발렌슈타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야, 발렌슈타인 버리기엔 너무 달콤한데. 사실 30년 전쟁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거의 없는데 이게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웨지우드라는 여성학자가 쓴 그 30년 전쟁이라는 책이 그나마 거의 번역본으로는 유일한데 네. 저 그거 읽고 혼났어요. 왜요? 그거 너무 좀 복잡하게 써서 어려워요? 네. 그래도 이 양반이 문제의식이 뭐였냐면은 이거였대요.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것이 역사의 교육적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무능한 지도자를 두니까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더라.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서 좀 리더들이 현명하게 판단했더라면 이 전쟁이 안 나도 되는 건데 왜 이기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온 국민을 이렇게 학살하느냐라는 건데 아무튼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여기서 페르디난트는 토지 반환령을 철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철폐 안 하고 발렌슈타인을 해임해버립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게 해임해도 그 군대가 신성 로마 제국군 군대로 편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너희는 황제군이 아니라 지금부터 개인의 군대야. 이렇게 하는 거에 불과해. 그렇죠. 근데 애초부터 사실은 개인의 그리고- 군대였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더 무서운 거야. 그럼요. 개인의 군대가 되는 순간 발렌슈타인이 12만 군대 갖고 이제 뭘 하지? 이러는 순간 그럼 뭐 할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아, 그러니까 발렌슈타인은 바로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전장을 그대로 이탈해 버립니다. 아쉬울 게 없죠. 이러면 페르디난트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허수아비잖아요. 유일하게 남은 군대가 이제 틸리 백작의 군대가 아, 남는데 네. 이 틸리 백작이라는 사람은 또 발렌슈타인하고 대비가 돼서 그야말로 종교적 신념에 투철한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중세로 치면 참 멋있는 네. 군인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틸리 부대만 남은 거예요. 그 사실 그 발렌슈타인이 12만이라고 했는데 발렌슈타인이 해임되고 이렇게 되니까 12만이 다 간 건 아니고 네. 거의 뭐 절반 넘게는 사실 틸리 군대로 편입이 되긴 하는데 편입된 틸리 군대는 그래도 당시 유럽에서는 가장 큰 군대 규모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발렌슈타인이 병참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전혀 안 해주죠. 딱 이제 해임됐잖아. 그러면 그 군수 물자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페르디난트는 돈이 없어. 네. 틸리 백작의 군대가 굶주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분명히 황제군 주력 부대야. 네. 보급도 안 와. 적진에 고립돼 있어. 발렌슈타인은 자기 영지로 들어오지 말래. 그래서 독일에 있는 황제군이 갑자기 고립된 만스펠드 용병대처럼 병력도 2만밖에 안 남고 아이고야. 굶주리고 갈 데 없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때 드디어 스웨덴군이 돌아옵니다. 아, 러시아와의 전쟁. 예, 폴란드와의 전쟁. 러시아와 폴란드의 전쟁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아. 그리고 1630년에 전격적으로 독일 영지 쪽으로 상륙까지 성공합니다. 이때 또 예. 영국에 가야죠. 아, 영국은 안 오고 이때 프랑스가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강력한 신교에 누군가 있어야지 발렌슈타인 등등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의 제안을 구스타프 아돌푸스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보다는 훨씬 사정이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구스타프 생각은 이거예요. 별다른 동맹 세력 없이 나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덴마크와 스웨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그때 먹이를 물었는데 지금 스웨덴은 전쟁을 이기고 와서 경험도 많고 더 강해졌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완전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 5년 동안 구스타프 아돌포스가 아예 이쪽에 신경을 안 쓴 게 아니에요. 가장 유능한 자기 부하 2~3명을 여기에 상주시키면서 모든 상황을 알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직전에
그 부하가 올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황제는 무력했고 선거우는 발렌슈타인의 해임을 격렬하게 주장했다. 발렌슈타인은 국교연맹 전체를 상대할 수 없고 프랑스는 계속 국교연맹을 흔들었으며 북부의 기진교는 다시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타이밍. 지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프랑스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어요. 폴란드에서 완전히 못 이겼거든요. 폴란드 사람들이 애 나름. 그리고 거기서 그 구스타프가 좀 부상을 좀 크게 입어요.